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빠르게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이 수비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적 시장을 보낼 때에도 가장 먼저 수비 라인부터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 타의 이름도 최근에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요나단 타에 앞서서 충격적인 영입을 완료할 것을 보입니다. 로마노 기자가 슈투트가르트의 일본 국가대표팀 수비수 이토 히로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 히얼 위고를 띄웠고요. 바이에른 뮌헨 소식의 가장 유력한 기자죠. 플라텐버그도 이토 히로키가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선수로 영입이 되었다. 이미 이 이적은 완료가 된 상태고 바이에른 뮌헨은 3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다. 3천만 유로면 하나로 따지면 44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토 히로키의 영입은 요나단 타의 영입과는 별개로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 남아있는 수비수가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다이어,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에서 임대를 다녀온 스타니시치가 있죠. 5명인데 스타니시치는 오른쪽 풀백도 볼 수가 있으니까 멀티 자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앙 수비수 자원이 4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떠난다. 혹은 더리우트가 떠난다. 둘 중에 한 명은 떠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서 요나단 타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플러스 이토 히로키까지 영입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중앙 수비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리우트나 우파메카노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도 어쨌든 다이어, 김민재 그리고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 수비수가 3명이고 여기에 더해 스타니시치도 중앙 수비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요나단 타와 이토 히로키까지 영입이 된다 라는 거면 중앙 수비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거진 6명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중앙 수비수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냐? 일단 콤파니 감독의 전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콤파니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매우 따라하고 싶어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리에서도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비 라인 자체도 인버티드 풀백이라던가 아니면 풀백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변형 3백을 만드는 이런 자원을 풀백에 둡니다. 마치 맨시티의 그바르디올 그리고 아스날의 벤 화이트 이런 선수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스날의 진첸코가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 대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토 히로키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키가 슈투트가르트에서도 포백의 왼쪽 센터백 혹은 아예 왼쪽 측면 풀백으로 나올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토 히로키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왼쪽 풀백으로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한 명의 미드필더가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을 슈투트가르트가 만들었었어요. 이토 히로키가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왼쪽 센터백 혹은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토 히로키의 역할은 마치 맨시티의 풀백 운용처럼 슈투트가르트의 감독 헤네스 감독을 좀 설명드리면 헤네스 감독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네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 대상으로도 떠올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되게 비슷해요. 풀백도 이토 히로키를 왼쪽에 쓴 이유 이토 히로키가 센터백도 볼 수 있고 풀백도 볼 수 있는 발밑이 좋은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풀백을 왼쪽에 세울 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올라가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토 히로키가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될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이토 히로키가 왼쪽에 미텔스타트라는 측면 공격수를 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가 높게 올라갈 때 이토 히로키가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서 3백을 만들었습니다. 변형 3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키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가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운용 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왼쪽 풀백으로 나올 때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할 혹은 센터백으로 나올 때는 약간 측면으로 나오면서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가 전형적인 풀백이라던가 전형적인 센터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스날이나 맨시티 같은 팀을 볼 때 변형 3백 혹은 이제 뭐 3백이 아니라도 풀백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빌드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방 빌드업 구조를 만들 때 적절한 선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매우 잘했던 선수가 이토 히로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토 히로키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이 포백이 형성되어 있는 장면인데 그 순간 왼쪽에 있는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토 히로키가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면서 풀백이 올라가 있는 순간 3백의 왼쪽 센터백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반대로 왼쪽 풀백으로 기용됐을 때 센터백의 왼쪽이 기용됐을 때는 풀백이지만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투트가르트가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두 명의 미드필더들이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 맨시티와 굉장히 유사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토 히로키가 풀백과 센터백 혹은 풀백과 인버티드 풀백을 병행하는 이 역할을 매우 영리하게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토 히로키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비가 본인을 따라서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그러면 요 앞쪽에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토 히로키가 뒤로 물러나니까 오히려 앞쪽에 있었던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이 공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라던가 이 장면은 이토 히로키가 왼쪽 풀백 자리에 있다가 오른쪽 라인에서 빌드업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본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볼이 있는 위치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토 히로키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상대 수비도 이토 히로키를 따라오겠죠. 그러면 오른쪽 라인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토 히로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방향 전환이 되면 여기서 이제 측면 공격수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에른 뮌헨도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이제 이토 히로키에게 원할 거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이토 히로키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들어와 있을 때 측면 공격수가 이번에는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뛰어가니까 이토 히로키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지만 측면에 발생하는 공간을 보고 이번에는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래핑을 하는 이토 히로키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토 히로키가 이번에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이토 히로키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든 아니면 센터백으로 나오든 굉장히 유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능하고 위치 선정도 영리하게 가져갈 줄 아는 매우 유기적인 전술에 적합한 선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식의 후방 빌드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키라는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자원을 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토 히로키가 김민재와 겹치는 역할이 될 것이냐 그리고 김민재와 주전 경쟁을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토 히로키가 왼발을 쓰는 왼쪽 센터백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오른쪽에는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왼쪽에는 김민재,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다이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라는 왼발을 잘 쓰는 왼쪽 센터백 그리고 콤파니 감독은 후방 빌드업을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왼쪽 라인에는 왼발을 쓰는 왼쪽 센터백을 즐겨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김민재가 이토 히로키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수비 라인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충격적이게도 더리우트를 바이에른 뮌헨이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파메카노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콤파니 감독이 라인을 올리는 축구에는 더리우트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막판에는 또 잘해주긴 했지만 더리우트는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처럼 기민하게 움직인다거나 뒷공간을 넓게 커버한다거나 그런 유형의 수비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리우트가 결정적으로 부상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는 오히려 우파메카노가 어울린다. 빌트지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리우트를 오히려 내보내고 우파메카노를 데리고 있고 싶어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바이에른 뮌헨 쪽이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콤파니 감독의 특성상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중에서 우파메카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이 더리우트를 판매 대상에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리우트가 나가면 요나단 타가 더리우트를 대신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 타도 스피드가 빠른 유형의 센터백이거든요. 물론 요나단 타가 약간 민첩함이 부족하고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스피드가 빠른 축에 속하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나단 타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있는 뒷공간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를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게 콤파니 감독의 기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리우트가 나간다는 보도가 나올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리바이 코릴을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리바이 코릴도 첼시에서
라인에서 센터백 겸 왼쪽 풀백으로 뛰는 왼발 센터백이죠. 리바이 코릴과 이토 히로키. 이제 여기서 영입에 대한 판단을 하다가 이토 히로키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왼발 센터백을 계속 콤파니 감독이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른쪽 풀백 마즈라위를 내보내고 지금 현재 스타니시치를 오른쪽 풀백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마즈라위도 지금 더리우트보다도 먼저 매각 대상으로 분류가 된 선수라고 이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오른쪽 라인에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스타니시치, 레버쿠젠에서 이미 이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왼쪽에는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이토 히로키, 그리고 중앙 지역에는 스피드가 빠른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단 타, 여기에 이제 다이어까지 센터백 라인을 아마도 이러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가 김민재와의 경합, 왼쪽 센터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왼쪽 풀백 겸 센터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왼쪽 풀백 자리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방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가면 테오 헤르난데스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토 히로키를 선택한 거면 이거는 굉장히 명확한 거죠. 테오 헤르난데스는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선수인 반면에 이토 히로키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풀백 겸 센터백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아스날에서 토미야스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키를 제 생각에는 왼쪽 풀백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도 마즈라이가 아니라 스타니시치가 기용이 되면서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뭐 키미가 될지 뭐 고레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드필더 라인에 한 명의 선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격 라인을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로 다음 시즌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라면 이토 히로키가 왼쪽 센터백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왼쪽 풀백 자리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고 이토 히로키가 왼쪽으로,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혹은 이제 우파메카노보다는 김민재가 좀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를 오른쪽 풀백으로 두면서 오히려 포백을 이토 히로키와 김민재의 라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알폰소 데이비스가 남았을 때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니라 게헤이루가 왼쪽 풀백으로도 기용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게헤이루도 이제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에 참 잘 맞는 게 게헤이루가 풀백도 볼 수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헤이루가 나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게헤이루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타니시치와 게헤이루가 중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키가 약간 이제 수비적으로는 이토 히로키가 100% 좀 단단한 유형은 아니에요. 이토 히로키가 위치 선정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도 준수한데 일본 선수들의 일본 센터백의 특징이 있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약간 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미야스도 그렇고 이토 히로키도 그렇고 약간 풀백과 같은 역할을 맡는 게 애초에 볼을 잘 다루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에서 좀 밀려서 풀백 쪽으로 밀려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때마침 최근 들어서 이제 헤네스 감독이라던가 이런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라던가 이렇게 볼을 잘 다루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볼을 잘 다루는 센터백을 풀백에 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토 히로키나 토미야스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키가 이렇게 센터백으로 나오면 약간 불안하니까 차라리 스타니시치도 센터백을 볼 수 있으니 이토 히로키,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렇게 3백 형태로 변형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변형 3백을 가져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3백을 고민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토 히로키, 요나단타, 김민재, 뭐 스타니시치, 다이어, 우파메카노 센터백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좌우 측면에 윙백을 볼 만한 선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3백을 쓸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변형 3백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토 히로키가 김민재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로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자라기보다 이토 히로키는 왼쪽 풀백에 가깝고요. 그리고 김민재는 센터백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센터백 라인에는 슈투트가르트보다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라인을 더 많이 올리고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토 히로키가 센터백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처럼 기동력이 좋고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센터백들이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타가 영입되면 요나단타,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 세 명이 센터백 라인에 서고 이토 히로키는 왼쪽 풀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센터백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아스날의 토미야스가 센터백으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베나이트도 마찬가지고 베나이트와 토미야스가 센터백으로 거의 안 나오는 건 물론 이제 살리바라던가 마갈량이스가 부상을 안 당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 지역에서는 피지컬적인 부분이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측면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혹은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술적으로 도움을 주는 풀백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이 참 느껴지는 이적 시장 같거든요. 더리우트보다 기동력이 좋고 더리우트보다 스피드가 빠르고 운동 능력이 좋은 우파메카노를 선호하고 그리고 이토이로키처럼 센터백과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약간은 수비력이 떨어지지만 멀티성이 있는 풀백 겸 센터백 전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어떠한 축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러한 센터백의 구성을 보면 바르디올라식, 뭐 아르테타식 이러한 이제 좀 만들어가는 후방에서 라인도 높게 만들고 그리고 볼을 많이 점유하는 이러한 스타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김민재라는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 그리고 그 약간 측면 쪽에는 이토 히로키처럼 빌드업에 강한 그리고 이토 히로키가 실제로 수비 라인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가 되게 날카로워요. 왼발을 되게 잘 쓰거든요. 이렇게 빌드업에 도움이 되는 센터백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이토 히로키의 역할 자체가 애초에 다른 선수라서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는 두 선수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이토 히로키가 왼쪽 센터볼 볼 수 있어서 뭐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선 그렇게 된다면 두 선수의 스타일이 되게 다릅니다. 이토 히로키는 빌드업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비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지컬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고 스피드도 준수하긴 하지만 좀 빠른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건 또 힘들어해요. 반면에 김민재는 수비적인 측면, 1대1 상황, 스피드, 뒷공간 커버 이거에는 뭐 김민재가 정말 좋은 선수고 반면에 빌드업적인 측면에는 마치 이토 히로키의 수비적인 능력처럼 분명히 빌드업도 꽤나 준수한 편인데 앞쪽 공간으로 과감하게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빌드업을 주도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서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줄 만큼의 빌드업 능력을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재와 이토 히로키가 만약에 동일한 포지션을 놓고 경합을 한다면 이 두 선수가 상반되는 스타일로 아마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콤파니 감독이 아마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좀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와 이토 히로키의 역할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공존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수비수와 일본 국가대표팀의 핵심 수비수가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거대한 클럽에서 주전 수비수로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다음 시즌에는 매우 재미있는 또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